안녕하십니까, 유범지입니다. 자, 우리 유통관리사 2과목 상권분석 챕터 1 유통상권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상권조사 출제 비율이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함께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의 상권의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개념. 상권이란 게 뭐냐? 우리는 상권이란 말은 들어는 봤어요. 상권. 예를 들어 뭐 홍대 상권. 명동상권, 강남상권. 여기 뭐 사람 많지, 번화가지. 뭐 요 정도는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게 그래 뭐 전부들 많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근데 내가 사는 집은 상권은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겠죠? 주 상권은 번화가, 좀 넓은 동네, 큰 동네를 말하죠. 같이 먼저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상권의 개념 밑에 상권의 개념 양가로 1번입니다. 출제 많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즉 그 줄의 끝에 공간적 넓이 밑줄. 상권은 넓이에요. 넓이. 다시 말해서 범위예요. 그 밑에 범위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상권에. 예. 상권은 넓이에요. 넓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범위예요. 범위. 자, 그 다음 체크하겠습니다. 2번에 두 번째 줄입니다. 정적이지 않고, 정적이라는 건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란 말이 밑줄 별표. 별표예요. 가변적은. 예. 가변적. 가변적이라는 거는 가짜가 가능성, 변자가 변화. 다시 말해서 상권은 얼마든지 가변적, 변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변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여러 유서 개념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한 번 더 적게 확장성이라고, 확장될 수 있다의 밑줄 적어주세요. 확장성. 확장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확장성. 네, 요겁니다. 양가로 2번 상권의 형태 및 구분 X 아예 안 가져갑니다. 상권의 개념은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개념. 상권의 개념입니다. 개념. 네. 끝.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상권의 다양한 의미. 1번에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소매상권, 도매상권. 자, 상권의 의미. 상권의 의미. 상권은 자, 의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소매상권, 도매상권 밑줄입니다. 소매상권, 도매상권. 그러니까 밑줄된 걸로만 적으셔도, 기억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옮겨 적어도 되고요. 어차피 영상물이니까 되돌려 보시면서 영상 멈추고 적어도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줄이 밑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상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말하는 상권은 뭐예요? 주로 여기입니다. 주로 이곳 상권을 우리는 소매상권을 우리는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소매.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끝. 양괄호 2번 볼 필요 없습니다. 우측에 양괄호 3번도 볼 필요 없으시고요. 양괄호 4번 상권의 범위와 규모 볼게요. 기출 엄청 많이 됐죠. 맞아요. 자, 먼저 양괄호 1번에 일단 주제가 상권의 범위 그리고 규모의 범위 규모. 자, 밑에 볼게요. 상권의 범위 그리고 규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권 범위 규모. 자, 먼저 어디를 봐주시면 동그라미 4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이 싸고 1인당 수요 빈도가 높은 밑줄. 값이 싸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이른바 저가커피 1,500원짜리 수요 빈도가 높은 밑줄입니다. 한 번 더 밑줄 할게요. 별표하고 밑줄 할게요. 생활 필수품 밑줄, 일상 잡화 밑줄. 다음 줄에 상권이 좁고 밑줄입니다. 자, 일단 상권의 범위인데 일단 우린 범위를 보고 범위. 여기 범위 보시면요. 상권이 좁다, 넓다로 우리가 구분할게요. 상권이 좁다. 생활용품, 일용품 이런 거 구분하시라 이거. 생활용품, 일용품
아까 제가 좁다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밀조밀 모여있다. 생활용품점, 일용품을 파는 점포들은 오밀조밀 모여있다. 상점들이 모여있다란 말 좋지만 뭐 밀집해 있다. 상점들이 밀집. 왜 이래 오늘 이거? 밀집 형태라는 거. 밀집 형태.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밀집 형태. 느낌 오시죠? 밀집 형태라는 거. 밀집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좁은 거의 반대는 뭐예요? 넓다겠죠. 뭐 뻔한 거겠죠. 이건 뭐. 바로 이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값이 비싸고 수요 빈도가 낮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못 사요. 값이 비싼 건 저는 아예 사질 못해요. 예. 고급품, 전문품, 선호품, 고급품, 전문품만 쓸 겁니다. 자, 고급품, 전문품 중에 대표적으로 명품이에요. 여러분 명품. 여러분 집 앞에 있어요? 이마트 가면 명품 있나요? 명품 매장은 백화점들 중에서도 꽤 알아주는 지점에만 입점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넓다라는 개념, 요 넓다라는 개념은 상점들이 널리 분포돼, 널리.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있어요. 널리 분포돼 있다. 널리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네. 끝.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끝에 뭐예요? 다음 줄에 상권이 넓다. 그래서 고급품, 전문품, 선호품, 내구 소비재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권이 넓다. 아주 넓다. 네. 다른 거 어떤 밑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모 칸에 보시면은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대요. 체크해야 될 별표 3개입니다. 자, 이거 체크만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중간부터입니다. 고객의 방문 주기가 길다. 방문 주기가 길다는 거는 뜨문뜨문 온다.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일수록 넓은 상권 밑줄. 같은 맥락이죠. 끝. 세 번째 점 보실게요. 동일 지역에 출점한 경쟁 점포들의 경우 밑줄입니다. 대형점일수록 상권이 크다. 점포의 매장이 크면 클수록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끝.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6번째 점입니다. 6번째 점. 상권의 크기는 주택가에 입지할수록 좁아지면 밑줄이에요. 주택가에 입지한다는 것은 정말 오밀조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끝. 주변에 점포가 많으면 넓어진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점포를 낼 때 경쟁을 피하려는 경쟁 회피성의 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야 저기 들어가면 결국 또 경쟁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싸움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부터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끝에 통상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순으로 상권이 넓어져. 여러분 편의품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쉽게 다이소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생활용품점 샵에 가서 살 수 있는 거를 죄다 싹 다 써잡아서 편의품이라고 해요. 또 하나 선매품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주실래요? 선매품의 정의.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선뜻 구매하기 힘든 제품을 선매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선매품. 다시 말해서 비교 구매 제품이에요. 비교 구매 제품. 비교 구매. 우리 전자제품 살 때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좀 회사마다 그리고 지점마다 흔히 말하는 프로모션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아시죠? 할 수 있겠죠? 선매품. 자, 그다음에 우측에 개념 플러스의 배후지. 여러분 배후지. 배후지란 단어 잘 안 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영화 같은데 뭐 배후에 누가 있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죠. 밑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후지는 상권을 이용하는 별표하고 밑줄 할게요. 소비자가 거주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 밑줄입니다. 결국 배후지는 상권 쪽이에요? 거주지 쪽이에요? 주로 거주지 쪽.
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배우지가 거주지라는데 저 강남 한복판 사는데 저 강남 뱅뱅 사거리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그래요. 거기도 완전 강남 초초초 번화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겠죠. 거기 살면은 배우지가 그냥 상권 그 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갑니다. 상권의 중요성 볼 필요 없습니다. 6번 양가로 6번 별표 3개입니다. 양가로 6번 별표 3개. 무슨 소리냐? 상권은요. 계층을 띄어요. 계층. 계층이란 건 뭐예요? 층층이 있다는 거죠. 점점 커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상권의 계층.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상권의 계층적 구조라고 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주제는 이래요. 상권의 계층적 구조죠. 계층적 구조는 상당히 제가 지금 별표를 3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주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층이란 말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위계별. 계층적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도 불러요. 위계별. 우리 위계란 말이 뭐예요? 위계. 어떻게 이놈의 조직은 위계의 질서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위계 질서. 상급자가 있고 서열이 존재한다는 걸 위계가 존재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구조가 뭘로 짜여져 있다 이거 구조가 뭘로 짜여져 있다 이거예요? 위계, 계층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다? 3단계. 기본적으로 3단계예요. 3단계. 맨 위에부터 1, 2, 3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1이 제일 크고 2가 그 다음 크고 3이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첫 번째가 뭐냐? 지역별 상권 구조예요. 지역별. 상권 구조. 그럼 지역을 쪼개요. 우리 지역에 가면은 구가 구. 무슨 구? 지구별. 그 다음에 그 지구에 들어가면 지점, 다른 말로 점포, 부지라 그래요. 지점별. 근데 우리는 이 지점을 이렇게 불러요. 부지별, 부지. 이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교재 볼게요. 상권의 계층적 구조. 1번의 지역상권. 영어 볼 필요 없으십니다. 기억에 밑줄 할게요. 중간에 가장 포괄적인 상권 범위 끝. 니은, 디귿 볼 필요 없으시고요. 2번에 지구상권. 기억에 지역상권 내에서 집적이란 말은 뭐예요? 오밀조밀 모여있다. 네,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 범위로 구를 포함이란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개별 점포 상권, 점포, 지점, 부지, 점포. 자, 기억입니다. 지구 내에서 핵이라는 건 중심이에요.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점포.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요. 디귿의 이런 표현 하나 할까요? 보통 한 점포의 상권은 밑줄입니다.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점포 상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예.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들을 엄격히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진 않는다. 이런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끝. 좋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상권과 입지의 비교지. 우리 입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상권은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장될 수 있는 가변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적 넓이, 범위를 말한다고 해서 상권을 이렇게 쭉 애둘러서 이렇게 크게 봐요. 입지는 달라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와, 가게가 되게 목이 좋다. 목이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의 눈이 잘 띄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위치적인,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목,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좀 유식하게 보는 뭐예요? 입지라고 그래요. 입지. 바로 볼게요. 상권과 입지의 비교입니다. 상권은 보시면은 개념의 범위, A로 이어 밑줄이고요. 우측의 입지는요, 로케이션, 위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광고할 때 최적의 상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최적의 입지, 합리적인 입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 자, 등급 보시면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고 불러요. 상권은 1차, 2차, 3차라고 부르고요. 입지는 급지라 그래요. 1급지, 2급지, 3급지. 그래서 가끔 주차장도 입지마다 1급지, 2급지, 3급지라고 나와 있는 거 봐서 아실 겁니다. 네,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고요. 입지는 뒤에가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의 유형 볼게요. 별표 5개입니다. 여기. 자, 상권의 유형,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 지금 제가 작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바로 보시면 자, 고객 흡인율에 따른 유형,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흡수하느냐, 사람을 흡수하느냐 이 논리거든요. 보시면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재밌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면은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몇 차 먹으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진짜 어지간히 먹었다 싶으면 몇 차 먹고 집에 가야 돼요. 1차 먹고 집에 가야 돼요. 2차 먹고 집에 가야 돼요. 3차 먹고 집에 가야 돼요. 3차 먹고 집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3차가 주거지와 가까이 붙어있는 상권, 이른바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인근에 있다 해서 근린 상권이라 그래요. 상권의 유형 볼게요. 주제는 상권의 유형 1차, 2차, 3차로 나뉘고요. 자, 1차, 2차는 아무래도 번화가, 중심가고요. 3차는 뭐예요? 주거지 인근이에요. 주거지 인근이란 말을 이 말도 맞는 거, 배우지 인근도 맞는 말이에요. 배우지가 주로 주거지니까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 2차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 배우지 인근도 맞는 말입니다. 같이 교재해 보겠습니다. 1차 상권. 자, 점포를 기준으로 500m 이내 밑줄. 점포와 정말 가까운 상권들을 1차 상권이라고요. 니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다. 홍대 1차 상권 끝. 강남 1차 상권 끝. 2차 상권 보겠습니다. 점포를 기준으로 1km, 즉 점포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네요. 네, 아무래도 상권으로부터 점포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점점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조용해진다는 뜻이겠죠. 네, 니은의 밑줄 하겠습니다. 1차 상권 외곽의 위치, 내곽이란 말은 뭐 안 쓰게 하죠, 당연히요. 넘어갑니다. 네, 3차 상권, 자 어디를 봐 주시냐면요, 리을에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점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유동인구는 1차, 2차에 많아요? 3차에 많아요? 유동인구는 당연히 1차 또는 2차에 많겠죠. 유동인구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하면은 1차, 가장 유동인구가 적다라고 하면 3차.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왼쪽에 개념 플러스 알아볼게요. 요 말도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업종 친화력이란 말의 별표인데 교재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잘 보시면요. 소매단지의 업종 친화력. 소매단지란 말의 동그라미예요. 무슨 소리냐? 업종 친화력은 사업의 종류예요. 뭐 파세요? 저 스시 팔아요. 아, 요식업 하시네요. 옷 팔아요. 의류업 하시네요. 뭔가를 사업하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소매단지의 업종 친화력은 입점한 소매점들의 업종 연관성 의미, 업종 친화력 밑줄 연관성 밑줄. 다시 말해서 친화력이 높다라는 거는 연관성도 높다. 비례 관계입니다. 반대로 친화력이 낮다라는 건 연관성이 낮다. 좀 더 디테일 얘기할까요? 카페 거리, 삼겹살 거리, 소고기 거리, 가구 거리 다 같은 카테고리죠. 친화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러니까 고객들을 한 번에 많이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돼요. 업종 친화력이 낮은 거. 목욕탕, 미용실 이런 거 완전 개념이 다르죠. 예. 식당 그리고 또 뭐예요? 철물점 완전 개념이 다르죠. 식당과 커피숍은 친화력이 좀 좋다고 봐요. 왜냐? 서로 보완 관계니까요. 그래서 업종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즉 업종 친화력이 높으면 누적 유인의 효과가 커진다. 누적 유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일 수 있는 누적치예요. 이게 뭐 된다? 커진다. 차별화의 실패. 차별화가 뭐예요? 여기도 가구거리,
가구거래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도 가구를 파는 점포 A, 나도 가구를 파는 점포 B인데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가격 말고는 상대할 게 없는, 근데 가격을 상대한다는 거, 가격을 높인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낮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결국 나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하되 어떠한 다른 차별적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차별화에 실패하면 인근 점포들과의 극심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따라서 점포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업단지 업종 친화력을 고려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년 뒤에는 프랜차이즈 몇 개를 경영하시면서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어요. 예, 주변에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당연히 꼼꼼히 보고 여기 학교가 들어서는지 아파트 단지가 몇 가구 몇 세대인지도 잘 알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상권의 권역별. 좀 전에는 이제 유인, 흡인율에 따라서 비교했지만 지금 권역별인데요. 이건 교재로 볼 겁니다. 별표 3개입니다. 자, 중심형 번화가형 상권. 자, 기억의 세 번째 줄 밑줄 할게요. 업종 간 연계성이 높은 편. 그냥 밥집, 아이스크림집, 커피숍 등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라고 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술 한잔 하라고 하기도 좋고, 이렇게 업종 연관성, 연계성이 높다. 당연히 동의하실 겁니다. 또 하나 보실게요. 중심형은요, 체크하겠습니다. 부도심형 밑줄, 밑에 도심형 밑줄. 중심형, 도심형. 네, 중심형, 부도심형 이렇게 나뉜다 이겁니다. 중심형이라는 것은. 자, 부도심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 할게요. 이거는 시험 지문에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부도심형 상권 밑줄, 바로 아랫줄에 지하철, 철도 등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 밑줄. 또 하나 공공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의 입지.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등이 많이 들어서면 주변에 상권 무조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는 딱 도심이라고 해서 왁자지껄한 도심은 아닌데 공공시설 등이 입지해서 그래도 나름 상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밑줄 할까요? 도심과는 달리 도시의 밑줄입니다. 일부 지역만을 상권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 맞죠? 그 해당 공공기관만을 위해서 형성된 상권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의존형이에요. 공공기관이 이전해버린다면 매우 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상권의 유형인데 지금 봤던 건 뭐예요? 유형이 중심형. 네. 중심형 상권입니다. 제가 오늘 체크해 드렸어요. 중심형 상권. 네. 중심형 상권은 뭐라고 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부도심형. 두 번째는 뭐예요? 도심형. 근데 지금 부도심형 두 개만 체크할게요. 그렇죠. 역세권, 공공시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상권. 이렇게 표현. 도시 전체 X.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도심형 바로 보겠습니다. 도심형 상권 끝에 남대문, 동대문, 추억의 동네죠. 전통적이고 복합형으로 된 중심 상권. 즉 도심형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전통적인 상권.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요새 말로 구도심. 남대문, 동대문. 저도 안 간 지 오래됐네요, 진짜.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귿은 패스하시고요. 리을 갈게요. 중심형은 생활용품 전문점과는 맞지 않는 상권이다. 특히 밑줄입니다. 부도심 역세권 상가 밑줄 별표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락, 유흥업, 의류업, 음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 분포가 상권마다 독특한 특징 밑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밑줄. 여러분, 점포 간의 특성이 다르다면 우리는 업종 친화력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다고 봐요. 업종 친화력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시면은 부도심형의 역세권 이쪽은요.
시험에 나왔어요. 낮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란 걸 할 때 드린 말씀. 제가 저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식당 2개에다가 카페 3개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도 6개 같이 붙어있는, 날라리 붙어있는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실제로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이론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지구형 상권 가볍게 이거 체크만 하겠습니다. 지구형 상권 체크만 할게요. 기억의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이 아닌 밑줄입니다. 선호품이나 기호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선호품형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거에 하나의 지구에다가 전자제품, 가전제품만 LG, 삼성 그 판매하는 그 베스트샵,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라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 모여 있는 거예요. 선호하는 품목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으시고요. 우측 넘어갑니다. 3번 근린형 상권. 자, 기억해 보시면 주거지 근처 밑줄, 그 아래 동네 상권 밑줄. 근린이 주거지 린근 이렇게 생각하죠. 주거지 린근.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슈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완전 강남 광화문 한복판이다. 거기에 도심형 오피스텔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린 상권에 대한 개념은 조금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디귿에 근린형 점포 밑줄 권리금이나 보증금 임대료가 저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 근처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아랫줄 생활 밀착형 접종의 점포들이 생활 밀착형이라는 건 뭐 슈퍼마켓,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소소한 어떤 소규모 점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새는 어떤 그런 대기업의 그런 점포들도 주거지 인근을 많이 침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꼭 집 근처에 뭐도 있어요. 항상 있는 거. 부동산은 집 근처에 항상 있죠. 오히려 번화가 가면 부동산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상권조사의 개요. 3번 있죠? 상권조사의 개요. 상권조사의 의의 절차.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XX입니다. 그런데 아직 페이지 넘기기 전에 하나 더 보고 올게요. 우측에 개념 플러스 아파트 상권입니다. 아파트 상권인데 요새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상권이라는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말이야. 상가. 주로 부동산 있고요. 주로 학원 있고요. 슈퍼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미용실 있고요. 그 외에는 그다음에 인테리어 가게 같은 거 하나씩 있고 이렇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아파트 상권은 외부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여건은 안 돼요. 오롯이 누구만 고정 고객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 밑줄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요. 이 고정 고객이 바로 누구예요? 아파트 주민들.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지만 외부 고객보다는 상권 내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상권을 확대한다는 건 제가 이 상권 비로소 이 상권 자체의 부피나 크기를 넓힌다는 건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 고객이 달라져요. 네. 한편 상권의 외부에서 구매하는 소비 성향은 소형 평형단지보다 대형 평형단지 높다. 이거 뭔 소리예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성향이 소형 평수 아파트보다 대형 평수 아파트가 높다는 게 무슨 근거로 말할 건데요? 그거를 황당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파트가 단지가 2,400세대, 3,700세대 막 있잖아요. 그러면 20평대에서 24평에서 34평 하는 황금평대 수가 더 단지가 많아요? 아니면은 40평 후반대부터 70평 하는 대형 평수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형 평수는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왜냐? 거래도 없을 거니까요.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24평부터 34평. 요 사이가 거래가 제일 많잖아요. 즉, 요 정도 평수 단지가 많은 곳이 상가도 잘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 자체를 분리시키지 않고 아파트 1층, 2층, 3층에다가 상가를 지어놓고 아파트를 올려서 약간 주상 복합 느낌으로 많이 해서 요새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번화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요식업, 그다음에 유명 커피 전문점,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은 대형 마트까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는 많이 달라요. 아파트 상권이 이제는 무시 못할 상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반영하지 않고 문제를 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상권조사 밑으로 가시면 상권조사 의 절차 패스 X입니다. 네, 3번의 상권조사 내용은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보셔야 됩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상권조사의 내용. 이거는 여러분 18년도까지만 출제됐고 잘 출제가 안 됐는데, 자, 이거는 상권조사의 내용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볼드체로 된 제목만 보세요. 그 뒤에 내용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권조사의 내용에는 유동인구를 조사하라. 고객층과 시간대별로 통행량을 각각 조사하라.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대, 주부들이 다니는 시간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각각 조사하라. 3번의 총유동인구 조사법, 하루 종일 조사해라. 그 다음에 내점률은 뭐야? 점포 내부에 방문할 확률을 조사해라. 구매 품목과 가격대를 조사해라. 이런 건 뭐 어렵진 않죠. 이런 것들이 조사할 내용이지 그 뒤에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4번 X고요. 우측 넘어가시면 상권 실사의 5원칙이라고 있죠. 자, 5가지 원칙인데요. 예측 습관의 원칙, 현장 우선의 원칙, 데이터, 네, 수치화의 원칙, 비교 검토의 원칙, 가설 검증의 원칙인데, 자, 2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아예 우리 시험은 오디선다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네. 5개를 쭉 나온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4개는 다 맞게 하고 하나를 내용을 바꿔서 내요. 엉뚱한 내용 집어넣습니다. 포인트 같은 거 바꿔서요. 네. 예를 들어 비교 검토의 원칙 보시면은 가설은 다른 것과 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성을 뭐로 바꿔요? 주관성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는 이렇게 상권 실사의 5원칙 중 다음은 무슨 원칙인가? 네모 칸에 한 3줄 주고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상권 실사의 5원칙 제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 습관, 예측하는 것을 습관 들여라. 현장 우선, 무조건 나가봐라. 발품을 팔아라. 3번째, 수치화. 발품 팔아서 얻어낸 건 항상 수치화. 엑셀이든 뭐든 파일화로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비교 검토는 뭐예요? 내가 비교한 것과 다른 것의 기존 데이터를 비교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내게 흔히 말하는 신뢰성이 있는지 객관화 시켜라. 왜냐?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가설 검증. 실제로 이렇다더라를 직접 가봐서 그 가설을 검증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설일 뿐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를 다 나열하고, 흔히 말해서 다 나열하고 문제를 낼지, 아니면 이제 하나를 맞추라고 낼지, 이거는 가볍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근데 출제 빈도가 좀 텀이 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느낌만 가져가 주시고 따로 정리는 안 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는 거는 확실히 중요성이 높은 거. 그냥 한번 느낌만 보세요. 일단 한 다음에 문제를 느낌을 본다는 거는 문제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정리 안 한다는 거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 두세요. 아예 X라고 한 거는 정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양가로 5번 상권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 X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텍스트적으로만 파악하셔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밑에 상권조사의 방법이 있죠. 상권조사의 방법 보시면은 1차 자료, 2차 자료, 이거 교재로 바로 볼게요. 너무 쉬워요. 1차 자료 끝에 보겠습니다. 직접 수집하여 생성. 그리고 3번째 줄의 끝에 설문조사 자료.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또 뛰어서 얻어낸 자료들을 1차 자료라고 해요. 근데 이건 말로 그냥 귀로만 들어두세요. 1차 자료는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필터링이 안 된 자료들이에요. 그냥 이 자료, 저 자료, 5만 자료, 때만 자료 다 갖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에서 검토하겠죠? 이건 패스, 가져가고 이런 거예요. 그럼 2차 자료는 뭐예요? 이러한 행위를 이거는 빼고 이건 가져가고 이러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기본적인 필터부터 고급적인 필터까지, 즉 통계, 논문, 이미 어떠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지식백과에서 얻어가는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은 누가 이미 검증됐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들로 인한 2차 자료라고 그래. 2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 가공되지 않은 건 1차 자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되고 널리 알려진 자료는 2차 자료. 문제 없으시죠?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바로 귀로 들어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절을 보실게요.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기존에 수집된 자료, 한 번 더 아랫줄 통계 자료, 이미 발표된 논문, 신문, 기사 느낌 오시죠? 끝. 자, 양가로 이번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지만 느낌만 보고 갈게요. 전수조사 말이 줄였었네요. 전체 수량 조사라고 해서 5만 개가 들어오면 5만 개 탁 체크하는 겁니다. 엄청 비효율적이긴 해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을 조사하는 방법,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 밑줄 끝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표본조사, 조사의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표본이 다른 말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온라인 서베이법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표본 추출 방법, 확률 표본과 비확률 있죠. 이거는 사실상 출제 비율은 낮은 편인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성격은 명확해요. 교재로서 체크하는 게 제가 예전에 사실 정리도 해봤고 교재 체크도 해봤는데 결국 교재 체크하는 게 무난하더라는 게 저희 결론이더라고요. 몇 번이고 여러 개 시도해보니까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표본 추출 방법의 출제 스타일. 확률에 있는 것 구분, 비확률에 있는 것 구분이에요. 표본 출출, 아까 제가 표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추출, 그러니까 선발할 샘플에 대한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로 할게요. 이것도 쉬워요. A, B, C, D라는 4개의 표본, 즉 샘플이 있는데 제가 선택, 다시 말해서 추출하려고 해요. 근데 A, B, C, D 각각이 뽑히게 될, 추출하게 될 확률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얘 25%, 25%, 25%, 25%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즉 뭔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비확률은 뭐예요? 이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냥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럼 기분 좋게 그냥 2개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기분 나빠요 오늘. 그러면 오늘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냥 편의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비확률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법 혹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내요. 그리고 비확률 하나 집어넣어서 오답 내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또 하나 확률 표본 추출법 중 내용상 틀린 거라고 하면은 확률 표본 추출법에서 뭔가를 내요. 그리고 틀리게 내요. 비확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느낌인지 일단 감은 잡히시죠? 그럼 키워드 체크만 하겠습니다. 단순 임의 추출법, 다른 말로 단순 무작위죠. 여러분 단순 무작위만 가져가세요. 단순 임의는 잘 안 나옵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끝에 각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미리 알려져 있고 동일 밑줄. 밑줄 체크한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층화임의, 계층별 무작위. 근데 실제로는 층화임의가 더 많이 나와요. 자, 끝에 집단의 구성 요소의 수에 비례해서 구성하는 요소의 수에 비례해서 표본의 수를 할당. 구성 요소가 10이다. 그 표본도 10개. 비례란 말. 표본 수를 할당. 비례. 끝에 할당된 수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로 그렇게 할당이 됐으면 거기서 무작위 랜덤으로 뽑아낸다 이겁니다. 즉 단순 무작위와 층화는 비슷하지만 층화에는 계층 또는 비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짐락, 군집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밑줄입니다. 모집단이 여러 개의 동질적인 소규모 집단 또는 군집으로 구성. 군집 표본 추출법엔 집단 내지는 군집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랫줄, 세 번째 줄 중간부터입니다. 군집을 무작위로 몇 개 추출. 선택된 군집 내에서 무작위 추출. 어떠한 군집을 딱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랜덤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확률이죠. 네. 리을의 계층 추출. 근데 등간격. 등이라는 거는 간격을 말하는 건데 등간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끝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표본 추출. 간격이란 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 편입 표본, 판단 표본, 할당 표본, 눈덩이 표본인데 사실상 뭐 제목 같은 거는 암기가 되셔야 되는 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시험이라는 거 결론은 시험이라는 건 암기죠. 같이 보겠습니다. 편의 끝에 연구 조사자가 비교적 편리한 시간. 다음 줄에 쉬운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 끝. 판단 표본은요. 끝에 연구 조사자가 밑줄입니다.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추출. 주관적인 거예요. 확률이 아닌 거죠. 할당 표본 디귿 보시면요. 끝에 모집단을 어떠한 특성에 따라 세분 집단으로 나누고 특성에 따라 세분 집단이라는 말을 별표하고요. 그 세분 집단의 크기 등에 비례해서 바로 아랫줄 판단 또는 편의의 추출. 세분 집단 나누고 이게 바로 할당이고요. 그 세분 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할당 그리고 내 임의대로 뽑는 거예요. 눈덩이 표본. 독특해. 전체 밑줄인데요. 조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자들을 우선 선정.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조사 대상자들이 누군가를 또 뽑아요. 읽어볼게요. 우선 선정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조사 대상자들을 추천. 점점 조사 대상자들이 뭐처럼 불어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제목에는 이 키워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문제 풀기에 속편한 방식이라고 제가 수년 동안 투자해본 결과, 연구하고 고민해본 결과 알게 된 겁니다. 이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푸는 문제는 아닌 게 속이 편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챕터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본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절반이 한 3분의 1은 봤어요. 네. 자, 그렇게 봐줬고요. 우측에 상권 분석, 그리고 상권 분석의 계획 있죠. 지금 우리가 상권 조사까지 본 거예요. 조사. 상권 분석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